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나이트입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미사일 시험 사격을 했는데 밤 11시쯤 첫 발을 쏘자마자 군 부대 내 골프장에 떨어졌습니다. 불안한 주민들이 밤새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는 동안 안내 문자 하나 보내지 않았던 군. 오늘 오전 7시가 돼서야 훈련 사실과 낙탄 사고를 공개했습니다. 곧바로 여야 설전으로 이어졌는데 내일 합참 국감에서 본격적인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이 밖에 오늘 국감장 관심 뉴스들까지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10월 5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선 한미군의 대응 사격 과정에서 발사에 실패한 미사일 한 발이 부대 안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들은 전쟁으로 우인하는 등 밤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높여가기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밟는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가 내일 새벽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하기로 해서 어떤 수준의 대북 경고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고위 인사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가 취재진에 포착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원과 대통령실은 단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정치감사의 배후가 드러났다고 맹공을 폈습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도 여야는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법인세 인하와 윤석열 대통령 풍자 만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등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과 거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내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추가 징계는 사실상 이 전 대표에 대한 퇴출 선고가 될 수밖에 없어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6%를 기록하며 오름세가 2달 연속 꺾였습니다. 물가가 정점을 지났을 거라는 분석까지 나오는 가운데 당국은 현재 수준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응해서 어제 한국과 미국도 지대지 미사일로 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무-2 미사일 한 발이 부대 내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논란 주민들 표정 잠시 뒤에 더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떠다니는 군사기지라 불리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5일 만에 오늘 다시 동해로 돌아왔는데 한미일 연합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까지 한현희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킴스가 붉은 섬광을 내며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응해 한미가 연합 사격을 진행한 겁니다. 한미가 각각 에이테킴스 2발씩 총 4발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에 앞서 현무-2 탄도미사일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 후 추락한 겁니다. 동쪽 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이 서쪽 기지 내 군 골프장에 떨어졌는데 탄두가 발견된 지점과 가장 가까운 민가 사이 거리는 700m에 불과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민간 피해는 없고 기지 내에도 인명 피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탄두는 폭발하지 않았고 추진제, 그러니까 연료가 연소하면서 불꽃이 발생한 뒤 추가 화재도 없었다며 탄두와 추진체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추진제가 타는 모습이 멀리서는 화재로 보였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밤중 우발 상황으로 주민들이 많이 놀라고 불안해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말 연합훈련을 마치고 떠났던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닷새 만에 다시 동해로 돌아왔습니다. 군 당국은 항모 강습단의 한반도 재전개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한미동맹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미 항모 강습단은 한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3국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인데 가상의 탄도미사일을 모의로 탐지, 추적하는 미사일 경보훈련 등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이번에 실패한 현무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군 당국은 사격 절차에 따른 점검을 철저히 진행한 뒤 발사했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미사일 자체의 결함에서 비롯된 문제라면 북한의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하는 우리 군의 대응 능력에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무 투시 대응 사격 당시 군은 사격 전 점검을 철저히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해진 지침에 따라 미사일 외관 점검부터 표적 좌표 입력, 신호정보 확인 등 사격을 위한 절차를 모두 거친 뒤 발사 버튼을 눌렀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사일은 목표 방향인 동해가 아닌 반대편 서쪽으로 날아가 기지 내에 추락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맞선 군의 현무2 계열 사격이 실패로 돌아간 건 지난 2017년 9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문가들은 현무2C가 지난 2017년 실전 배치된 비교적 신형 무기체계인 만큼 노후화 문제보다는 미사일 자체의 결함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체 결함이에요. 자세 제어를 하는 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뭐 센서나 뭐 이런 것들이 오류를 일으킨 거예요. 이유는 난 모르겠지만. 현무2C는 사거리 800km의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북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어 유사시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입니다. 하지만 이번 발사 실패로 우리 군의 도발 원점 정밀 타격 능력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을 불바다로 만들어야 되는데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 뻔한 거잖아요. 원점 타격력 항상 말로만 주장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인 규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 관계자는 현무2C 미사일 외에도 다양한 타격 수단이 있기 때문에 킬체인 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생산업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무2C 낙탄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보유량 전량에 대해 이상 유무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현무2 탄도미사일 탄두가 떨어진 지점은 전해드린 것처럼 민가에서 700여 미터 거리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찔한 낙탄 사고와 군 당국의 늑장 해명에 밤새 불안했던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무2C 탄도미사일이 강릉 공군기지 내 골프장에 떨어진 직후 주민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추진체가 연소하면서 거대한 불길과 함께 연기가 치솟습니다. 미사일이 목표 지점이 있는 앞쪽 동해 방향이 아닌 뒤쪽 기지로 약 1km 반대로 날아간 겁니다. 추진체와 분리된 탄두는 민가와 불과 700여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낙탄 사고가 난 공군부대 반경 1, 2km 안에는 민가가 100채 넘게 있습니다. 미사일이 부대 밖 마을로 떨어졌다면 하마터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아찔한 사고 소식을 알게 된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진짜 걱정 많이 하고 만약에 민가로 떨어졌었으면 진짜 이거는 큰일 날 일이죠. 낙탄 사고 이후에도 우리 군의 미사일이 4차례 발사되면서 섬광은 잇따라 목격됐습니다. 공군기지에서 7km 거리에 있는 강릉 시내에서도 또렷이 들릴 정도로 굉음도 컸습니다. 20년 넘게 살았어도 비행기 평소에 뜨고 내릴 때는 요란을 하죠. 그러나 지난번 같은 쾅 소리 나는 건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소방당국이 밤새 공군부대 주변 마을을 확인한 결과 다행히 민가나 인명피해는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공군부대를 찾아 충분한 사전 안내나 설명이 없었다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자다가 놀래가지고 깜짝깜짝 놀랬지. 언제 난 줄 알았다니요. 난데없는 굉음과 화염으로 밤새 불안했던 강릉 시민들은 군 당국의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강릉 주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밤새 공포에 떨어야 했던 이유, 군 당국이 언론에 보도 유예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혼란만 가중시킨 보도 유예 요청이 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밤하늘이 번쩍이더니 일대가 순식간에 밝아집니다. 이어 강한 빛을 내는 물체가 솟아오르고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어둠 속에서 나무 너머로 무언가가 타오르고 화염과 함께 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밤사이 YTN에 제보로 들어온 강원도 강릉 지역 영상입니다. 추락 사고가 났다.
엄청난 포성이 들린다는 등 시청자 제보가 잇따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관련 내용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확인에 나선 취재진에게 군 합동참모본부는 사격 훈련이라고만 밝히면서 정확한 확인을 위해 아침 7시까지 보도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도 유예 요청은 YTN을 비롯한 모든 언론사에 이뤄졌습니다. 날이 밝아서야 군 당국은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미 대응 사격이 진행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미사일 한 발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뒤늦게 해당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지만 이미 항공기 추락, 미사일 폭발과 같은 각종 의혹이 퍼져나간 뒤였고 관련 보도를 하지 않은 언론에 대한 항의도 잇따랐습니다. 군 당국이 사고를 숨기려 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군의 보도 유예 요청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사진에 세서 문제가 되는 거라면 그건 충분히 엠바고를 걸고 보도 유예를 요청할 수 있죠. 이미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군이 아침 7시까지 보도 유예를 요청했다는 건 사실은 이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군 관계자는 정확히는 한미 지대지 미사일 사격에 대한 보도 유예를 요청한 거라면서 현장 확인을 거쳐 미사일 낙탄 사실을 알리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밤새 불안에 떨어야 했던 강릉 주민들. 중대한 국가 안보 상황에서 낙탄 사고까지 나면서 국민의 알 권리가 뒷전으로 미뤄졌다는 비판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현무2의 발사 실패는 여야의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공백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맹폭을 퍼부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억지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되받아쳤는데 내일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도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무2 발사 실패를 윤석열 정부의 안보 공백으로 규정했습니다. 완전한 작전 실패로 군이 감추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현무2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공백이 심각하다는 것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안보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대통령실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무2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개발된 미사일로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건 억지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기술적 결함으로 미사일이 부서졌다고 해서 그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안보 공백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참으로 너무 논리의 비약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정부 때도 미사일이 폭파한 적도 있었고. 여권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강릉이 지역구인 권성동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용되는 병기가 오히려 국민을 위협할 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고 직후 군의 대응도 무책임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현무2 발사 실패 등 여야의 안보 공방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내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도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한국 등 외국산 전기차 차별 내용이 담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친서를 받았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한미 간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한일 정상이 내일 통화할 예정입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지난 순방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환담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방안을 토대로 IRA 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였다고 자평했던 대통령실. 어제 바이든 대통령 명의의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친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윤 대통령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한미 간의 열린 마음으로 IRA 관련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서는 양 정상이 지난 런던과 뉴욕에서 여러 차례 만나서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해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한국 기업을 배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순방 전후로 이뤄진 양국 NSC의 지속적 협의도 거듭 강조했는데 야권에서 나온 외교 참사 논란을 거듭 반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친서에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언급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에 한미 양국 외교장관, 안보실장 등 모든 급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높여가기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밟는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응 수단에 전술핵도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엔 도발을 막기 위한 모든 것을 망라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 입장이라며 한미가 확장 억제의 획기적 변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내일 오후 전화통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간 통화에서는 주로 대북 대응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 미사일 발사 당일 미일 정상이 통화를 한 만큼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질지도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서 공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어떤 수위의 대북 경고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에 우리 정부도 이에 당사국으로 참석해 발언할 예정이고 일본도 참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약식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고위 인사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가 취재진에게 포착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이나 대통령실은 단순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당장 민주당에서는 정치감사의 배후가 대통령실로 드러났다며 맹공을 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국무회의 시작 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입니다. 수신자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취재진의 카메라에 잡힌 문자 메시지는 오늘 또 해명 자료가 제대로 나갈 것,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뜻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최고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한 일부 언론 보도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서해 감사는 절차 위반이라는 기사에 대한 질의가 있어 유 총장이 해명 자료가 나갈 것이라며 알려준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 측도 문자와 관련해 문자 내용에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만한 어떠한 대목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힌 지 불과 하루 만에 유 사무총장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말이 거짓임이 밝혀졌고 서해 공무원 감사의 배후가 누구인지 드러났다며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감사원이 짜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감사를 시도했고 아직도 모의 중이라는 반증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감사원과 대통령실의 정상적인 업무를 정치 공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정상적인 감사 활동에 정치 탄압이라는 색깔을 입히고 덧칠해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가 최고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감사원은 시급한 감사 사안은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도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감사의 적법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명에도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측에 보낸 메시지로 감사원 감사의 적법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요청에 반발해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오전 감사원 앞에서 감사원의 정치 감사를 규탄한다는 이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때 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일내진 씨는 현장을 찾아 박 의원이 들고 있던 피켓을 뺐고 정당했다면 당당히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찰 제지에도 이 씨가 항의를 이어가자 박 의원은 1인 시위를 멈추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네, 국정감사 둘째 날에도 여야는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정부의 법인세 인하안 등을 두고 여야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을 가정하며 선거비용 반환을 꺼내들었습니다. 만약에 유죄가 될 때는 언론에서는 434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받느냐. 그런데 제가 제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정당 보조금을 줄 때 그만큼 차감해서 줘도 된다 이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 사건 때도 낙선 후보는 문제 삼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때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전례가 없는 정치 탄압이에요. 왜냐하면 낙선한 대선 후보를 상대로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말꼬리 잡아서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선거비용 반환이니 오후에도 여야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행안위 국감은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내로남불 아니겠어요? 어저께 어떤 발언이 오갔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거짓말 정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정쟁 아닙니까? 정치 집단에서 정쟁적인 요소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내 발언에 대해서 태클을 걸었다. 유감 표명해라, 사과해라.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기획재정위에서는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부딪혔습니다. 여당은 법인세율을 낮추는 게 세계적인 경향이라고 주장했고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높은 세부 부담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데 반해 국내 투자는 답보 상태입니다. 야당은 낙수효과 혜택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부자 감세에 그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 특히 과세표준 3천억 이상에 대해 해당하는 100여 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이거 부자 감세 맞죠? 대기업을 부자로 프레임을 하는 그 인식부터 동의를 하고 있지 않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법인세 개편안에 중소 중견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감면폭이 더 크다. 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선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비속어 논란을 풍자하는 피켓을 세웠다가 홍익표 위원장으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상임위마다 볼썽사나운 고성을 주고받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가 정책을 논의하는 것보다는 여야 정쟁의 연장선이 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공방이 격화됐습니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떠오른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공모전 승인 사항을 위반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면서 정부 편을 들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등학생의 만화 작품에 대해 문체부가 하루 2차례나 협박성 보도 자료를 냈다고 성토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던 과거의 블랙리스트와 다름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고등학생 작품을 두고 문체부가 긴급하게 2차례의 협박성 보도 자료를 낸다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릅니다. 대통령 심기 보좌를 위해 검열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체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 이제 예술인인 심사위원들을 겁박하는 처사입니다. 이거는.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표현의 자유나 학생의 작품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만화영상진흥원이 공모전 관련 정부 후원 승인 사항을 위반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후원을 해주고 장관상 명칭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화를 공모하는 과정에서는 핵심 사항인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과도한 선정성, 폭력성을 띈 경우를 빼버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정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 민형사 소송과 내사 등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생 대상 공모전 진행 과정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정부 측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문체부에 보고했던 대로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훼손한 작품 이 부분은 당연히 빠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체부가 엄중한 조치를 취한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관례적으로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면밀히 따지셔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시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 풍자 만화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정치권 밖으로도 논란이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대통령 풍자 만화 윤석열차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반응에 문화계 전반에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재현됐다는 지적인데 문체부는 이번 사태는 성격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카툰의 핵심은 정치 풍자다. 조관재 한국카툰협회장은 이번 사태가 만평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등학생의 작품이다 보니 거칠고 직설적인 표현이 담겼는데 이는 비평의 영역일 뿐 정부가 경고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그 학생 작품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좀 무리하지 않은가. 당연히 조심하겠죠. 이런 식의 이거 표현도 편하게 하지 못하는구나. 한국웹툰협회도 성명을 내고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행태를 대놓고 저지르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사회적 무리라는 주관적인 잣대로 예산을 들먹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는 겁니다. 만화계에서 시작된 반발은 문화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문화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는 국가 범죄인 블랙리스트의 재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과잉 충성심에서 비롯된 검열이자 권력 남용이 아니냐며 문체부가 정당화를 멈추고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보균 장관은 작품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왜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은 중고생 만화 공모전을 정치오용 공모전으로 변색시킨 블랙리스트 논란에 문체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앞서 예고한 대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면 문화계 반발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논란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대통령 전용기에 휘장까지 달아 논란이 됐던 김정숙 여사의 나홀로 타지마할 관광의 전모가 밝혀졌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당시 인도 방문에 대해서 인도 정부에서 초청장이 와서 갔다고 했지만 거짓 답변이었고 실상 우리 정부가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 3박 4일 관광 일정에 예정이 없던 경비를 만드느라 4억 원의 예비비가 사흘 만에 초특급으로 투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을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사업 방식과 이익 배분 검토를 비공개 승인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위례 사건 공소장에선 이 대표 이름이 18번 언급됐는데 성남FC 사건과 달리 민간 특혜를 공모했다고는 쓰지 못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YTN이 확보한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이 비공개로 추진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2013년 5월 성남시가 시의회 반대를 못 이겨 사업을 포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물밑에선 유동규 당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 개발이나 수익 배분 방식을 계속 검토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비공식 조직 기술지원 TF에서 담당했고 시장도 승인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겉으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됐다는 전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의 핵심인 직무상 비밀 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비롯해 24쪽 분량 공소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18번 언급했습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은 대장동과 함께 성남시장 이재명의 주요 공약이었고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며 남욱, 정영학 일당과 이해관계가 갖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재선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거나 위례 사업 자료를 직접 보고하려 했다는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말도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들과 공모했다거나 멋대로 사업을 주무르는 걸 알았다고는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남욱 일당이 유 전 본부장의 비호 아래 위례 신도시 개발 계획과 타당성 평가, 공모 지침을 모두 미리 쥐고 사업에 참여해 42억 원을 챙겼다고 결론냈습니다. 시공사인 호반건설에도 2차례 이면 계약으로 169억 원을 안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오간 뇌물을 추가 수사하며 닮은 꼴인 대장동 사업에도 부패방지법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공소장에서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던 이 대표를 겨누는 건 그 다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내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이 추가 징계는 사실상 이 전 대표에 대한 퇴출 선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서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내일 저녁 전체 회의를 열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논의합니다. 양두구육과 신군부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지 18일 만입니다. 이준석 당원 징계 절차 개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이준석 전 대표는 이미 지난 7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보통 추가 징계는 기존 징계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이번엔 6개월보다 긴 당원권 정지나 탈당 권유, 제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징계든 정상적인 당대표 복귀가 차단되는 거라 이 전 대표에게는 퇴출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정치적 명운이 걸린 윤리위를 하루 앞두고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절차를 어겼다며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보통 10일 이상은 소명서 제출 기한을 줘야 하는데 윤리위가 지난달 29일에야 소명 요청서를 보냈고 징계 사유도 적혀 있지 않아 위법한 징계라는 겁니다. 사실상 윤리위 불출석 가능성도 열어둔 건데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결정하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제명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정치 파동을 넘어가지고요. 그거는 제가 역사책에 이름 나올 일입니다. 그 일이 발생하면은 그 상황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명 요청서를 언제까지 보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 전 대표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지난 8월 연찬회 때 금주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도 함께 논의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도 임박했습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결과와 함께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다시 경랑으로 빠져들지 이번 주가 중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최근 국정원 산하기관 전직 부원장이 재직 시절 사무실에서 술판을 벌이는 등 사무실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는데요. 지난달 국정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상훈 기자입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소속 직원이 한 언론사에 제보한 사진입니다. 낯선 여성들이 각각 다른 날에 원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여성들은 황당하게도 사무실 내부에서 벌어진 술파티에 참석했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이들을 초대한 사람으로 지목된 건 전 부원장 조모 씨. 지난 2020년 10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사무실 일부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진상조사에 착수한 국정원은 조 씨가 10억 원대 횡령을 한 혐의를 포착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사건 접수 보름 만에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 씨 자택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사무실을 잇따라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압색 어떤 거 하셨어요? 연구원은 국정원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국정원이 요청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국정원 산하기관입니다.
한반도 전략, 외교 전략, 안보 전략 등 종합 외교안보 분야 연구와 분석을 맡고 있습니다. 조 씨는 국정원이나 연구원 출신 전문가는 아니지만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행정사무를 담당하다가 특채됐고 지난 6월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대신에 보건복지부 산하에 여성가족본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인데 해당 부처의 두 장관도 이 같은 개편 방향에 힘을 실었지만 야당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보건복지부 안에 여성가족본부를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여가부 폐지 후 관련 기능을 복지부 산하 본부로 편입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마련한 조직 개편안의 큰 틀은 행정안전부가 야당에 설명하면서 확인됐습니다. 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지만 우주항공청과 이민청의 신설은 빠졌습니다. 여성가족부 기능은 차관급 본부로 격화됩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효율성을 언급하면서 여가부의 주요 기능이 복지부로 합쳐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구 정책과 가족 정책은 같이 연계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보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현재 형태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적다며 폐지라는 큰 골격을 잡았고 행정안전부와 미세 조정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당이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지만 여성가족부가 차관급 본부장으로 격화될 때 타부처와의 교섭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처의 격상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야당도 동의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안이 공식 제출되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의 전신인 여성부가 처음 생겼던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1년. 정부가 바뀔 때마다 명칭과 기능을 조금씩 바꿔온 여성가족부는 20여 년 만에 정부 조직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2달 연속 줄면서 5%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물가가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 석유류 가격 흐름이 향후 물가 추이에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전체 물가 오름세는 2달 연속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월과 7월 6%대로 치솟았던 소비자 물가는 8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5%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상승폭도 2달 연속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석유류 상승률이 둔화한 게 영향을 끼쳤는데 지난 6월 39.6%로 정점을 찍은 뒤 석 달 연속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8월 초 1,800원대였던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최근 1,6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경유값 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전월과 비교해 가격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농산물 가격과 외식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이 이어졌습니다. 배추와 무 가격이 1년 전보다 90% 넘게 폭등했고 수입 쇠고기는 10% 넘게 올랐습니다. 다만 풍년인 쌀은 크게 내렸습니다. 치킨과 생선회 등의 가격이 오른 영향으로 외식 물가 상승률은 3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은 15% 이상 올랐는데 최근 동반 인상으로 향후 더 오르게 됩니다. 통계청은 앞으로 물가 추이는 석유류 가격 흐름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면 이전 수준으로까지 크게 회귀하지만 않는다면 석유류 가격이 지금 수준의 지금 수준의 상승률 수준에서 등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환율 급등세와 전기 가스 요금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는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물가 당국인 한국은행은 외식 등 개인 서비스 품목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소비자 물가는
상당 기간 5, 6%의 높은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문성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군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무2 시험 발사를 했는데요. 탄도미사일이 발사하자마자 낙탄되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강릉 주민들 어젯밤 굉장히 불안에 떠는 그런 밤을 보내셨을 텐데 자칫 탄두가 터졌다면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그렇죠. 만약에 탄두가 폭발했다면 큰 참사가 있을 수도 있는 일인데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아마 우리 그 현무2 정도의 고도의 그런 미사일 체계면 이렇게 낙탄에 대해서 불발이 되거나 정상 비행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아마 탄두가 터지지 않는 장치가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위험한 것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은 아마 기술상으로도 대비가 돼 있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 그러나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비행을 못하고 다시 발사한 곳으로 돌아와서 낙탄으로 터졌다는 이야기는 사실 좀 심각한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우선 일단 그 현무2 미사일이라고 하는 미사일 자체의 기술적 결함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과거에도 몇 차례 비슷한 불발 사태가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현무2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금 그 킬체인의 핵심 요체로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중요한 신무기인데 만약에 기술상의 결함이 있다면 이번에 점검을 좀 종합처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군이 점검을 철저히 하고 발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도 한번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전량을 다시 이렇게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겁니까? 전량 검사를 하든 아니면 현무2의 전수 검사를 할 때 이제 임의로 랜덤으로 뽑아서 검사를 하든 간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술적 결함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종합적 검토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혹시라도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군 자체의 매뉴얼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만약에 이게 이제 북한의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 쏜 것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의미에서 시험 발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상당히 준비된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그 매뉴얼대로 했을 텐데 그 매뉴얼에 현무2 미사일에 대한 이런 그 불발 가능성, 낙탄 가능성에 대한 체크하는 기능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매뉴얼 자체에서 일정 정도의 어떤 결함이 발견된 게 없는 것인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사일 자체 문제가 있는지 매뉴얼에 문제가 있는지 어쨌든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북한 도발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체면을 구긴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불안했던 것도 떤 것인데 그럴 때까지 군이 오늘 오전에서야 이 상황을 알렸거든요. 군의 대응에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고가 발생한 거는 어젯밤 11시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11시 반, 12시 넘어가면서 SNS라든지 각종 커뮤니티 다 올라왔거든요. 화면들이 올라와서 저도 한 12시 전에 알았는데 사실은 12시 반 넘어가면서는 이게 미사일 사고인 것 같다. 미사일이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커뮤니티 다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SNS나 커뮤니티는 다 알고 있었고 강릉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 안 자고 있던 분들은 대부분 카톡이라든지 다 돌고 있었는데 보도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보도가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의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합참에서 보도 유예를 요청을 했어요. 그렇죠. 당초에 이제 보도 유예는 이 발사를 한다는 것 자체를 보도 유예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발사가 성공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전 7시에 발표하려고 한 건데 그거는 사실은 보도 유예라는 거는 발사에 대한 것이지 사고에 대한 게 아니었거든요. 사고에 대한 거 반드시 알려야죠. 왜냐하면 이미 국민들이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SNS상에 다 돌고 있었는데 이게 결국은 미사일 사고인지 항공기가 떨어진 건지 아니 북한이 미사일 쏜 건지 모르는 상태여서 강릉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어찌 보면 밤새 아침 7시 동안 어떤 확진을 못하게 됐던 건데 그러면 사실 8시간 동안 이거를 전혀 이제 정부에서는 발표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합참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이거를 미리 알렸으면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고가 났다는 거 거의 알았는데 원인이 뭐냐 이제 그거를 몰랐던 건데 그거를 미리 알렸으면 혼란스럽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부가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게 신속히 알려야 되거든요. 예. 이게 민폐도 없다. 그리고 뭐 대피할 필요 없다. 그리고 이거 훈련 중에 어쨌든 낙탄이 된 것이다. 저는 낙탄이라는 표현 자체도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예. 밤새 강릉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전쟁 냈나 이런 그렇죠. 생각은 안 그런 얘기 할 했을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대응 자체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번 사고 곧바로 여야 설전으로 또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안보 공백이라고 비판한 반면에 여당은 억지 정치 공세다 이렇게 맞받았는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실시간으로 안보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대통령실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입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게 몇 시에 보고가 됐는지, 누가 보고를 했는지, 의사결정은 누가 했으며 그것이 어떻게 전달돼서 몇 시에 시달이 됐고 어떻게 시행이 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해 나갈 것이고 그 책임자는 누구인지 이것에 대해서조차 지금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미사일이 폭파한 적도 있었고 재작년도가 민주당 때고 또 민주당 때 훈련을 안 하다가 이번에 또 우리가 처음으로 훈련하다가 나온 거고 그래서 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피고 철저히 하라고 촉구하는 건 좋지만 안보 공백이니 대통령이 문제가 있니 이렇게 비하하는 것은 그 민주당의 억지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자, 여야의 상반된 입장 듣고 오셨는데 먼저 야당은 대통령실 시스템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냐, 의사결정 보고 과정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고가 난 다음에 에이테킴스가 한미에서 각각 발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조금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중단하고 물론 무기 종류는 다릅니다. 지금 현무2C는 이제 아마 이제 최근에 개발한 거다 보니까 이제 사거리를 늘린 건데, 근데 어쨌든 무기는 다르다 그러지만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점검을 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이게 첫 발이었었죠. 그렇죠. 예. 사고가 발생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거를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에는 예정처럼 말씀처럼 사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오전 7시 발표를 했는데 중간에 이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걸 알려야 되는데 그걸 알리지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 지금 뭐 합천 같은 데서도 이게 뭐 민가가 아니라 이제 골프장 떨어졌다 그러는데 비행장 안에는요, 그 공군 비행장 안에는 그 골프장 근방에 유리 저장소라든지 항공기 주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탄약고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군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항공기라든지 혹시 뭐 유리 저장고나 탄약고 터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게 앞으로 갈 게 이제 뒤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이 이제 민가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럴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냥 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은 없는 것처럼 다시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걸 과연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실이라는 일에 보고가 됐는지 아니면 밑에 있는 부대들 같은 경우에는 몇 시에 그냥 발사 그랬으니까 그냥 발사한 게 아닌가. 예, 저는 이게 이제 또 그런 부분에 매뉴얼대로 있어서 움직인 건지.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여당에서는 지역구가 강릉인 권성동 의원을 제외하고 지금 이게 논리 비약이다. 문재인 정부 때도 미사일 폭파된 적이 있고 제작 연도도 문재인 정부 때다. 이런 주장을 아까 듣고 오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는 좀 비판받아야 될 사안이 생기면 그 비판에 우리가 겸허하게 대응하기보다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다라는 이야기는 좀 옹색하죠. 예. 과거에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 비판할 때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이 물타겠던 게 한나라당 때 그랬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 식의 정치 공방이 이루어지면 정치가 뭐가 나아지겠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던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뭐 일견 맞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옹색한 대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현무2C의 이제 기본적인 기술적 결함이 있는지 점검하는 거하고 발사 자체의 전후 과정에 대한 매뉴얼이 정확히 지금 만들어지고 그 매뉴얼대로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 기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현근택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군의 대응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발사를 했는데 이게 비정상 비행하다 결국 돌아와서 다시 공군기지로 와서 이게 터졌고 그 국민들이나 강릉에 있는 시민들은 전쟁이라고 오인할 정도로 불안에 떨 정도로 불꽃과 섬광과 폭발음이 들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군 당국을 통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청와대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이 보고가 돼야 되는 사례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정상황실에 보고가 되고 적어도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이 부분에 대한 대응 가치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없이 그냥 합참에서 이번에 현무하고 에이테킴스 2발씩 쏘는 것이 있으니 이게 쏜 다음에 다음 날 7시에 엠바고를 풀어달라고 한 것으로 그냥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땐 이건 굉장히 안일한 대응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뭐 권성동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 이제 강릉이 지역구니까 강릉 주민들이 워낙 놀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식해서 저렇게 세게 비판했습니다만 권성동 그 원내대표 비판도 당연히 맞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군 당국에서 정말 발사가 실패해서 이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강릉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 생겼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절차에 따라서 또 통로를 쫓아서 대통령실에 보고가 되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가장 기민하게 대응을 해서 인명피해가 없고 다행히 잘 수습이 됐고 진화가 됐습니다 라고 문자 메시지라도 보내주면 강릉에 있는 주민들이 그래도 밤에 잠은 무사히 잤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대통령실의 대응과 군의 대응은 상당히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일 합참 국감이 예정돼 있는데요. 매우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 군이 내용을 파악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좀 일부라도 들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요. 자, 국감 이틀째 오늘도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하는 가운데 여전히 고성은 오갔습니다. 어제는 버르장머리 이 단어가 단연 화제였다면 오늘은 너나 가만히 계세요. 이 발언이 화제였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었을까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2,000원. 자, 학부모님 얘기부터 먼저 들을까? 서연이 어머니. 서연이도 여기 다니나요? 아, 네. 17개월 애들도. 네. 난 아주 좀 어린 그 영유 아들은 집에서 난 있는 줄 알았더니 아주 어린 애기들도 여기 오는구나. 2살 안 되면. 6개월부터. 아, 그렇구나. 그래도 뭐 걸어는 다니니까. 아나바다 프로그램 해가지고 돌봄과 교육을 통해 0세부터 5세까지 현장 소통 계획을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현장 소통에서 왜 자꾸 실패하는지 이 보고서와 이 행사를 통해서 다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아느냐 모르냐 이렇게 지엽적으로 보건복지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참사 이야기 하냐고요. 동료 의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 품평하는 게 어떻게 응사적인 발언입니까? 자, 저도 위원장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강기훈 의원님 좀 가만 계세요. 기다리세요. 발언하시지 않습니까? 네. 자, 복주위 국감장에서 왜 고성이 오갔나 이렇게 봤더니 지난달 27일 대통령이 한 어린이집을 방문했는데 이때 나왔던 논란이 됐던 발언 이야기 하다가 이게 고성이 오간 거죠. 이 나왔을 때도 논란이 됐죠. 물론 이제 보고서에는 아마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나바다가 뭔지, 그 다음에 0세에서 2세까지 온다. 물론 이제 아마 뭐 몇 개월 이상 돼야 걷는다 이 얘기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제 보고서를 뭐 안 읽어봤냐 이거봤냐보다 어찌 보면 이제 문서로 보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말로 해주는 게 더 낫거든요. 근데 아마 아나바다를 모를 것이다라고는 설마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고,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라는 게 뭐 0세, 2세 아주 영유 아들도 오는 데니까 뭐 이런 것까지 모르겠나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 같은데.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거의 줄임말인데 뭐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도 있는데 보통 아마 뭐 학교 다니거나 아니면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뭐 안 키워봤으니까 모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현상을 너무 모른다 이런 걸 아마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5세 취업 나왔을 때도 뭐 5살 되면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현실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보고서도 물론 보고서도 보면 제대로 읽고 가야 되지만 그 가는 위치에서 어떤 뭐 질문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걸 물어본다든지 그런 건 어느 정도 숙지하고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 방송 가기 때문에 이렇게 딱 나오면 그럼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영유아 정책을 하더라도 이거 뭐 제대로 알고 하는 건가? 그냥 어찌 보면 탁상고문 아닌가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관 얘기도 아니고 대통령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좀 현실감을 좀 익힐 필요도 있고 참모나 보좌관들도 좀 제대로 좀 보좌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모를 수는 있는데 보고서에 있었던 부분을 대통령이 왜 안 읽었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좀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보고서나 보고 내용을 어느 정도 선까지 이제 숙지를 보통을 합니까? 그 사람마다 다르겠죠. 예. 근데 이제 이동 중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훑어보고 예. 또 점검해보고 아니면 이제 옆에 보좌진이 있다고 한다면 주요하게 숙지할 것들을 이제 구두로 설명해서 이해를 하고 이제 이런 게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예. 근데 이제 아나바다 이 사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영유아 어린이집 다니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은 뭐 현 변호사가 말씀대로 대통령이 실제로 이제 아이를 키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모른다고 할 수가 있지만 제가 봐도 정치인 저희들 같은 이제 뭐 정치하는 당협위원장만 되더라도 지역의 행사장을 가면 그 행사장에 어떤 성격의 행사이고 어떤 분들이 오고 어떤 이야기를 가서 말하는 게 좋을지를 생각을 하고 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자리에 맞는 장소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대통령실에서 그 보좌진들이 이런 공개 행사 아닙니까? 공개 행사의 현장 방문 계획이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 충분히 준비를 하고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어떤 정책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다 작성을 해서 올릴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에서 취합해서 이제 대통령한테 갖다 드릴 거고 그럼 대통령이 그걸 사전에 좀 읽어보고 아니면 이동 중에도 훑어보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통상적인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아나바다 같은 경우라는 이게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챙기고 현장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현장형 대통령을 계속 지금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현장에 가더라도 사전에 보고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 더 좀 치밀하게 읽어보고 주위의 그 부자지들한테 좀 물어보는 그런 좀 그 익숙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요즘에 문자가 자꾸 카메라에 포착돼서 논란입니다. 어제는 국감 중에 골프 약속을 의원이 잡는 이 문자가 카메라에 포착돼서 논란이었는데요. 오늘은 국무회의 전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내는 문자가 또 카메라에 잡혔어요. 이게 논란이 됐죠. 그러면 모 언론사에도 보도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결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았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명을 하는 건데 여기서 사실은 뭐 감사원에서는 해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해명을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대통령실의 국정기획수석한테 이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할 때도 그러면 보고를 했지 않았겠느냐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그랬습니다. 감사원이라는 데는 헌법기관이고 독립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뭐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과 지금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면 그거를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어쨌든 지휘를 받거나 아니면 서로 정보 교환을 하면서 감사하는 게 아니냐라고 충분히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는 문자였고 제가 보기에는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감사를 지금은 이제 감사원 독자적으로 했다는 건데 아니, 보도자료 나가는 것도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데 뭐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 감사하는 거를 서면 조사하는 거를 보고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어제 얘기했던 이 감사원의 독립성 완전히 이제 허물어지는 것이고 지난번에 이제 감사원장이 얘기한 게 있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감사원 자체에 어쨌든 감사 자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라고 봅니다. 예. 안 그래도 민주당에서 이 정치감사에 배후가 있느냐 이런 그 의혹을 어제도 제기했었는데 이런 문자가 좀 공개되니까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야당은 맹폭에 들어갔고요. 여당은 이게 정상적 업무다,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서 정치 공세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저는 이제 어제 그제 계속 불거졌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질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논란이 커졌었는데 그 논란의 한복판의 시점에서 지금 현재 감사원 사무총장이 청와대 수석에게 대통령 수석에게 보낸 문자가 발각이 됐기 때문에 좀 시점적으로 굉장히 좀 공교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감사원은 독립기관이고 그다음에 어제 또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감사원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에서 의견을 내는 게 적절치 예. 않다라고 정리를 해준 사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 그 내용과 대상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무관하다고 선을 그어놓은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데 오늘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에 수석에게 문자를 보낸다고 한다면 설명하기가 정말 궁색하죠. 곤란한 상황이 되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여당에서 어떻게 방어를 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여당 소속입니다만 예. 방어를 치기가 쉽지가 않고요. 저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 문자를 보내는 이 상황이 그리고 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번에 새로 신설된 수석이지만 과거에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경제정책과 사회경제정책들을 포괄하는 수석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감사원의 업무가 그 국정기획수석에 보고될 업무 영역이 전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왜 그걸 보냈는지 저는 그 부분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무슨 질문을 하니까 물어봐서 사적으로 그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해명을 좀 요구하니까 이거 답변을 보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감사원의 대변인 설명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 그 오전에 한겨레에서 보도했던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절차를 위반했다는 보도에서 해명한다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걸 해명하는 과정이 나온 거다는데 그것도 국정기획수석이 그걸 해명을 요구할 그 업무가 있는 것인지 잘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의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질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서해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이 과정이 정말 국민들한테 투명하고 그다음에 공정하고 객관적이려면 이런 식의 예상치 못한 네. 사건들이 터져나오면 굉장히 안 되죠. 저는 주의해야 되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짧게 첨언하면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찌 보면 수석과 사무총장은 그렇게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조치를 해야죠. 사무총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경고를 하든지 해임을 하든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가 거짓말밖에 안 되는 거죠. 독립된 기관이 아닌 게 되는 예.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냥 간다. 그럼 이제 국민들이 아 윤석열 대통령은 앞에서는 저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구나. 라고 국민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하는 감사에 대해서도 다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연락을 하면서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지켜보면 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참 곤혹스러운 질문입니다만 저 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든 좀 정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모습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보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감사원이 이전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감사를 할 일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감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읍참마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질의서를 보낸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그건 전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네. 감사원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충분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어차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사의 과정에서는 박지원 전 원장이나 그 서훈실장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 윗선에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서면 질의하는 것은 저는 응당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 거부하는 것도 그 대통령의 선택이라고 보는데요.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바로 그 감사를 주도하고 있는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에 수석에게 보낸 문자가 포착이 됐다는 것은 정말 유구무원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예. 조금 첨언하면요. 사실은 감사원에서 그랬죠. 지금 이 서해 피살이라든지 아니면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에 대한 거는 중요 감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처 위임됐다. 2015년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대통령 조사하고 전 국정원장 조사하는데 그게 중요 감사 사항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처장이 본인 독자적인 권한으로 했다 그러면 감사원의 결의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한 건데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과 국정원장과 안보실장을 조사하는데 이게 중요 감사 사항이 아니다. 예. 라고 판단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그전부터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연히 중요 감사 사항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감사위원회 결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아마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한 건데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를 어떤 절차를 위반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지거든요. 예. 나중에 아마 이게 법적으로도 직권남용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오히려 감사원이 수사를 받는 상황도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지금 현재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가 국민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네. 또 공정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이 문자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좀 해서 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서 저는 응당한 조치를 좀 취하는 것이 저는 초기에 이 문제를 좀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의 진정성을 확보하려고 네. 하면은 뭔가 조치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어쨌든 문자는 카메라에 계속 노출이 되는 어제도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부주의한 장면이 노출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니까 일각에서는 회의 전에 핸드폰을 걷어라, 필름을 붙여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더라고요.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년 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감사원 관련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이대준 씨의 형인 이래진 씨는 모레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문 전 대통령이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도 감사원의 출석 조사 요구를 위법하게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던 아내가 결국 대낮 거리에서 남편에게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3시쯤 서산시 동문동 거리에서 40대 아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는데 B씨는 지난달부터 경찰에 가정폭력을 4차례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이 국내외 여러 자동차의 시동 꺼짐 문제를 보도해오고 있습니다. 국민차로 불리는 현대자동차의 소나타에서도 시동 꺼짐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현대차에서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여러 해 동안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연구소 차원에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보는 Y 김철희 기자입니다. 인천에 사는 강수웅 씨는 지난 5월 3,000km 정도 주행한 소나타 차량을 몰다가 아찔한 일을 겪었습니다. 연비 향상을 위해 정차 때 시동이 잠시 꺼지는 이른바 스톱앤고 기능을 켜놨는데 멈췄다 출발하려 하자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이후 완전히 꺼진 겁니다. 스탑앤고 기능을 사용한 채로 정차 중이었었고 다시 재출발했을 때 시동 꺼짐 증상이 발생이 되었고요. 처음에는 우연인가 했지만 비슷한 시동 꺼짐은 이후에도 10번 가까이 반복됐다는 게 강수웅 씨의 얘기입니다. 강 씨는 공식 수리점을 여러 번 방문해 엔진룸 내부 부품부터 연료 펌프 배터리까지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시동 꺼짐 증상이 이어졌고 결국 안전을 위해 차량을 말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제안에 따른 겁니다. 그래도 증상을 못 잡는 게 큰 문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생명과 직결이 될 수도 있고 사고가 났을 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자체 조사 결과 시동 꺼짐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스톱앤고 기능을 켜놓으면 엔진의 회전수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던 것은 맞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소에 차량을 넣어 정확한 원인 규명 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차종에서 비슷한 증상을 겪었다는 제보는 수년째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같은 모델의 신형 순찰차에서까지 시동 꺼짐 현상이 일어나 논란이 됐습니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필요한 조처를 했다고 밝혀왔지만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스톱앤고 기능과 관련된 부품들의 결함 가능성, 그리고 소프트웨어 문제 등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시그널이 돼서 시동을 걸어줘야 되는데 그게 연동성이 떨어지는 거죠. 같은 차종에 두세 대가 생겼다 그러면은 결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시동 꺼짐 문제는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밀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차량 10대 가운데 2대 가까이는 수입차로 그 점유율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면 요청할 수 있는 피해 구제는 절반 이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강제성이 없다는 걸 아는 수입차 업체는 버티기 일쑤입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말 구매한 벤츠 E302 차량입니다. 전기와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그런데 충전을 하면 10번 가운데 5번은 먹통입니다. 충전이 완료됐다는 안내와 달리 계기판에 뜨는 충전량은 2%에 불과합니다. 구매한 지 한 2, 3일 만에 계속 차량 충전이 안 되는, 센터에서는 하자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 이제 차를 반송시켰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소비자의 경제적인 그 이득을 보는데도. 또 다른 모델 마이바흐 S560 차주 B씨는 길 한복판에서 시동이 아예 꺼지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무상 수리를 해주겠다던 서비스 센터 측은 침수가 의심된다며 수리비가 1억 원이나 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침수 때 우리는 강남 쪽에 간 적도 없고 이제 무상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조금 결함 있는 차를 저희한테 판매한 거에 대해서 저한테 미안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수입차 피해 구제 건수는 1,407건. 법인 차량은 아예 신청을 못하는 데다가 개인이 피해 구제를 신청해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국내 차량 점유율이 20% 정도인 수입차 피해가 국산차보다 더 많은데 반대로 합의는 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피해 구제 다음 단계로 분쟁 조정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데다가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절반을 웃돕니다. 이렇다 보니 수입차 업체 측에서 대부분 분쟁 조정을 거부합니다. 남은 건 결국 소송이지만 업체를 상대로 소비자 개인이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딜러들이 이 대처에 대한 방법이 다 틀리고, 또 같은 사안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제소자를 대변해주는 지사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지사가 그거를 능동적으로 못하는 경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기업의 거부를 줄이고 또 소비자 피해 구제를 높이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권한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해 수입차 등록 대수는 27만 6천여 대. 해가 갈수록 수입차 점유율은 늘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여행업 단체 회장이 이끄는 업체들이 코로나 위기 때 1,000억 원이 넘는 계약을 싹쓸이하고 또 인건비나 방역 물품을 빼돌렸다는 의혹, 앞서 저희가 연속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여행사들의 코로나 특수 의혹 전반에 대해서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으로 여행업계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 위기 당시 영업이익이 껑충뛰며 오히려 호황을 맞이한 두 업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행업단체 회장이 이끈 회사들이었습니다. 지자체와 공공단체로부터 1,200억 원이 넘는 코로나 임시생활시설 등의 운영계약을 따낸 게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건수 90% 이상이 수의계약이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고발됐는데도 이후에도 수의계약 체결을 하셨더라고 보니까. 알려온 사실과 전혀 상관없다. 전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니 불법으로 고발당했는데도 전혀 본인들은 제일 잘못이 없다고 연판. 서울 영등포구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면서는 인건비를 1,300만여 원을 유용한 정황도 포착돼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지난주 서울경찰청이 관할 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모두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약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한두 곳이 아니고 인건비 문제 말고도 제기된 의혹이 다양하다 보니 지방청 차원에서 직접 수사에 나선 겁니다. 여행업단체 회장이 이끄는 두 업체는 방역시설 운영 첫 계약부터 여행업단체 회장 자격으로 자체 추천하면서 따낸 데다 지난 5월 경찰에 고발당한 이후에도 수의계약을 문제없이 체결해 미심쩍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방역시설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한 사람당 400만 원 이상 과다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국고로 지원받은 방역 물품을 업체의 다른 행사에 무단으로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업체 측은 그동안 아무도 하지 않으려던 방역시설 운영에 스스로 앞장섰을 뿐이고 부당하게 이득을 본 것은 없다고 해명해왔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선봉장이었는지 방역을 핑계로 허술해진 감시를 악용했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차차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우편을 통해 필로폰을 대량으로 밀반입해 유통하고 투약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모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었는데요.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이 무려 100억 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방 안에 들이닥친 경찰이 마약을 발견합니다.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중간 판매책 1명을 체포한 것을 시작으로 총책까지 모두 40명을 검거했습니다. 모두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이었습니다. 특히 총책 A씨의 집에서는 필로폰 1.3kg과 대마는 물론 야바라 불리는 신종 합성 마약 등 각종 마약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밀반입한 필로폰이 3kg, 100억 원어치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마약을 콜라겐 등 건강식품 사이에 숨긴 뒤 국제 특급 우편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되는 외국인의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932명이던 외국인 마약 사범은 지난해 2,339명으로 4년 만에 2.5배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택배를 통해 마약을 대량 밀반입한 태국인 조직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국제 택배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고 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불법 마약류를 빈번하게 거래하는 등 유통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애초 우리나라로 마약이 들어오지 않도록 국내 반입책과 해외 마약 공급책 간의 연결고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번 국내에 마약이 들어오면 이후 통제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마약을 건절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국경선을 차단하고 그 국경선 차단에 있어서 국가정보기관이 외국과의 국제사법 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어낼 수는 있는 거죠. 따라서 경찰은 국가정보원, 관세청과 협조해 해외에서 우편을 통해 들어오는 마약 의심 물건에 대한 감독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전북 군산 새만금 국제공항 예정지에서 온전한 형태의 고려시대 상감청자들이 잇따라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단 발견 장소의 2%만 발굴하는 계획이 잡혔는데 향후 공항 건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멀리 수면 아래 흙 속에 박혀 뒤집힌 그릇 하나가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표면에 낀 초록 얼룩과 흙을 씻어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모습을 드러낸 그릇. 사람들의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어머 깨끗하다. 야, 세상에. 야, 이거 보물입니다, 보물. 이야. 대단한. 이거 우리 완전체로 찾은 거예요, 지금. 지름 약 20cm 크기의 대접이 발견된 건 지난달 17일. 앞서 지난 7월 초 국화문이 청자잔이 출토된 지 약 2달 만에 새로운 매장 유물이 또 나왔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예정 부지입니다. 이 길을 따라 임시 배수로를 파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부터 고려청자와 그 조각 여러 점이 잇따라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앞서 시민단체가 발견한 매장물들이 고려청자, 그러니까 문화재가 맞는다고 최근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지역 보존 대책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군산시는 이 일대 반경 50m 지역을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으로 판단해 표본 조사를 하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표본 조사란 본격적인 발굴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정 면적의 2% 이내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아주 유력한 해양 조운선들의 해운 루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해저 유물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전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단체는 새로 발견한 매장물도 고려청자일 가능성이 크다며 문화재청에 신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별 유물의 값을 매기는 수준을 넘어 새만금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로 한동안 시끄러웠던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고려청자라는 새 변수가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은 안개 속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강원도 정선 지하 1000m 깊이에 우주 물질을 연구하기 위한 실험실이 지어졌습니다. 세계에서는 6번째로 큰 지하 실험실인데 내년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최소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예미산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철강 광산이 있는 곳인데요. 제가 서 있는 이곳 땅속 1000m 깊은 곳에 첨단 실험실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험실로 가는 수단은 광산용 엘리베이터입니다. 깊이 더 깊이.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끝이 없는 것 같은 어두운 땅속을 160초 동안 수직으로 내려가자 개미굴 같은 터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 800m 지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는 휴대전화 신호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 터널을 따라 차를 타고 이동하면 드디어 지하 1000m 실험실에 다다르는데 진입 터널과 연결 도로를 제외한 실험실 면적만 2600제곱미터입니다. 우주에서 날아오는 미세 입자 가운데서도 가장 베일에 쌓인 두 물질을 연구하기 위한 곳입니다. 우주 물질의 27%를 차지하지만 어떤 존재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암흑물질과 암흑물질의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중성미자입니다. 이들 입자는 크기가 작은 데다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아 지하 깊은 곳은 물론 지구 핵까지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에서 이들을 관측하려면 대기 중에 다양한 입자들이 함께 검출돼 이들만의 고유 특성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입자들은 도달하지 못하는 지하 깊은 곳에서 관측하려는 겁니다. 광자도 그렇고 중성자도 있고 간발선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최대한으로 그런 알고 있는 시그널들 다 없애고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시그널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IBS는 2019년 4월 공사에 착수해 올해 드디어 완공했습니다. 내년까지 중성 입자 검출 장비 등 관측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들여와 연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어마어마한 지하 실험의 메카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이 시설을 통해서 정말 세계적인 연구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우주 입자를 연구하는 지하 실험실은 전 세계적으로 모두 18개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우주 입자 실험실은 6번째 규모입니다. 베일에 쌓여있는 암흑물질과 중성미자의 비밀이 우리나라 연구소에서 풀릴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공기가 다소 차가웠습니다. 예년 기온을 밑돌며 서늘함이 감돌았는데 내일은 하늘이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낮아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3도로 아침에는 오늘보다 조금 더 쌀쌀하겠고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19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낮아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내륙 곳곳에 5에서 20mm의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또 동해안에는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영동의 많은 곳은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에는 최고 5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 14도, 광주 14도, 대구 15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9도, 대전 21도, 광주 21도, 부산 22도로 예상됩니다. 기온이 점점 낮아지면서 주 후반에는 올가을 가장 쌀쌀한 날씨가 찾아오겠고 이후 한글날인 일요일에는 전국에,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